은주야, 저 사람 여기 부른 거니? 아니면 박스 가지러 온 거니? 서울 강남 고급 호텔 연회장. 은주의 아들 돌잔치가 한창이던 그때 한 남자가 때 묻은 고물상 작업복을 입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5 정은주입니다. 어젯밤부터 가슴이 쿵쾅거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12분.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우리 준우의 첫 돌잔치 날입니다. 남편은 무리해서 대출까지 내가며 강동구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더 클래식 500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체면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아들의 첫 돌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눈가를 매만졌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두껍게 발라도 가려지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의 흔적들이 제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은주야, 왜 벌써 일어났어? 뭐, 걱정되는 거 있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저를 보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을 억지로 삼키며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아챘나 봅니다. 친정아버지 걱정하는 거지?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지면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맞았습니다. 강서구 외곽에서 고물상을 운영하시는 아버지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한 번도 허리 굽힌 적 없이 당당하게 사셨던 분이 오늘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옷차림 걱정 안 해도 돼. 정장도 있으실 거고. 남편의 위로가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작업복이 몸에 배어 양복을 입어도 어색해 보이셨습니다. 까맣게 굳은 살 밝힌 손, 햇빛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 늘 몸에서 배어나오는 고물상 특유의 냄새. 그런 아버지가 윤말자 시어머니와 박미연 동서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 언니도 오늘 오신대. 아들 셋 다 데리고. 말을 꺼내자마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화장이 번질까 손등으로 세게 눌렀습니다. 미연 언니는 남편의 형수로 항상 명품으로 치장하고 SNS에 럭셔리한 일상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명절에도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더니 아버지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복을 100번째 확인하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걸었던 전화, 5번의 부재중 통화.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꼭 정장 입고 오세요? 제발요. 라고 당부했는데 과연 들으셨을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다독였지만 제 귓속에는 시어머니의 싸늘한 목소리와 동서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도착하자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마치 장례식에 가는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호텔 연회장 문 앞에 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웅장한 대리석 기둥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곳에서 체면국이면 어쩌지. 모두가 아버지를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문득 초등학교 참관 수업날 작업복 차림으로 오신 아버지를 보고 친구들이 수군거렸던 기억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숨이 막혔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자 이미 시부모님과 여러 친척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값비싼 한복 차림으로 주변 어른들과 우아하게 대화 중이었고 동서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새 아들을 데리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광경 속에서 작업복 입은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니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이 하객들로 점점 채워지는 동안 제 눈은 초조하게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정오를 가리켰습니다. 돌잔치 시작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오지 않으셨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갑자기 연회장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순간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입구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머리는 대충 빗어 넘기셨지만 손톱 밑에는 까맣게 때가 껴 있었고 바지에는 기름때가 선명했습니다. 한 손에는 구겨진 종이 봉투를 들고 계셨고 다른 손으로는 어색하게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분명 정장을 입으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셨다가 시간이 늦어 그대로 오신 모양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아버지에게 쏠렸고 수군거림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동서 미연 언니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입을 가리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요, 여기 손님 출입구는 저쪽인데요. 연회장 직원이 차갑게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어떻게 제 아버지를 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아, 제 아버지세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으로 달려가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화염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어색하게 물러섰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자 거친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귓가에서는 주변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를 테이블로 안내하는데 시어머니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장도 없으신가 봐요? 이런 자리에 작업복이라니. 체면이 있으시지. 동서는 뻔뻔하게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를 몰래 찍었습니다. 그 모습에 핏물이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화장실에서 좀 씻고 오실래요? 쥐어짜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시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딸.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마. 주 누나 보자.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를 안아보려 하셨지만 시어머니가 얼른 아이를 안아 멀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칼로 에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 아버지는 구석자리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하객들은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피했고 주변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가가 음식을 더 드리려는데 동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주방에서 박스라도 가져가세요. 여기 남은 음식 많을 텐데 고물상에서는 유용하게 쓰시겠네요. 천둥이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나고 시야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에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를 악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뭐, 잘못 말했어? 고물상이시니까 재활용품에 관심 있으실 줄 알았지. 돌잔치에 저런 옷차림으로 오시면 우리도 민망하잖아. 동서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더 크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무력감이 뒤섞여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으니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12살이었던 저는 친구들처럼 예쁜 옷이나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갑자기 회사가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고물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손수레로 동네를 돌며 폐지와 고철을 주우셨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불던 겨울 새벽, 아버지의 손은 얼어붙어 피가 나고 갈라졌지만 장갑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실 때면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여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구분 등 갈라진 손, 작업복에 베인 기름때가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한 번은 학교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하교 중이었는데 낡은 손수레를 끌고 계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저런 모습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저는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스친 상처를 보았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집에 와서야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봉투가 제 생일 선물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딸의 생일 선물을 사러 오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베개를 적시며 밤새 흐느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죄책감이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급식비가 밀려 선생님께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 아버지는 어디선가 돈을 구해오셨고 다음 날 새벽에 제 책상 위에 낡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밤새 고물을 주워 모은 돈으로 급식비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 봉투를 보며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학원을 다닐 때 저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셨다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제 책상에 영어 단어장과 문제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물상에서 주워오신 것들이었지만 물티슈로 한 장 한 장 정성껏 닦아놓으셨습니다. 그 흔적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대학 등록금도 아버지는 한 번도 늦추지 않고 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한여름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한겨울 영하 20도의 칼바람 속에서도 매일같이 고물을 모으고 분류하고 파시던 아버지, 그 거칠고 굳은 손으로 딸의 미래를 한 땀 한 땀 지으셨습니다. 취업 후 첫 월급을 받아 아버지에게 식사를 대접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내 딸이 드디어 사회인이 됐구나. 그 말씀을 하시며 아버지의 손등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적은 돈이지만 신혼집 보증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10년 넘게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적금을 붓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낡은 컨테이너 같은 집에서 생활하시면서도 딸의 결혼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도시락에 김치볶음밥, 계란 하나. 문득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싸주시던 도시락이 생각났습니다. 매일 같은 반찬이었지만 항상 정성스레 계란 프라이를 예쁘게 올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너네 아빠는 요리밖에 모르나 봐. 매일 같은 반찬이네. 라고 놀렸을 때 저는 화가 나서 그 친구와 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그 시간에도 고된 일을 하고 계셨을 텐데 딸의 도시락을 직접 싸주셨던 거죠. 제가 감기로 아팠던 날 아버지는 모든 일을 미루고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고물상 일은 하루라도 쉬면 그날 수입이 아예 없는데도 아버지는 딸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일을 포기하셨습니다. 병원비를 내기 위해 이틀 밤을 더 새우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연회장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허름한 작업복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처럼 보였습니다. 그 옷에는 딸을 위한 한평생의 희생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돌잔치 행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 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아까부터 들고 계시던 구겨진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왔.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렸고 동서는 남편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봉투 속에서 꺼낸 것은 낡고 바랜 장난감 자동차였습니다. 빛바랜 파란색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아마도 고물상에서 발견한 것을 밤새 닦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옛날 장난감이라 요즘 것들처럼 금방 부서지지 않아. 튼튼해.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한평생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동서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저런 것도 선물이라고 가져오세요? 요즘엔 금반지나 골드바죠.
애 첫돌인데 폐품을 선물로 주시다니 어떻게 저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와요? 미현 언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부채로 입을 가리며 체면도 없으시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아버지 귀에 들렸는지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귀에서는 윙소리가 났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분을 삼키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이런 걸 봐.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면 쓰나? 시댁 어른들 앞에서 목소리 높이고 애 돌잔치에 고물이나 주고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끝까지 떨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외쳤습니다. 아빠가 손수 모은 장난감이 뭐가 부족하냐고요. 당신이 뭘 알아요? 이 장난감에 담긴 마음을. 평생 딸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신 분이 이 장난감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당신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턱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화장이 다 번졌을 테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하신 듯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만해. 그 말에 더 서러워졌습니다.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데 갑자기 연회장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고 고급스러운 다크네이비 슈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그의 위치를 단번에 짐작하게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호텔 대표 정영훈입니다. 그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과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호텔 대표가 직접 돌잔치장에 등장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영훈 대표는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보다 구석에서 계신 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장노식 선생님, 그리고 그 순간 모두를 경악시키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호텔 대표가 빠른 걸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가더니 그 자리에서 깊게 90도로 몸을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장노식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 은인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하신 듯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영훈아, 그런 인사는 과하지. 잘 지냈나? 이게 몇 년 만이냐?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모두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호텔 대표는 아버지의 손을 양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장노식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정영훈 대표가 객석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제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에서 저를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셨죠. 정영훈 대표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려운 시기에도 직원들을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시기 위해 본인은 끼니를 거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제가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존경의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연회비 전액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제 은인의 손주 돌잔치를 축하하는 마음으로요. 그 말에 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 어쩔 줄 몰라 했고,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부담스러워. 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선생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람 됨됨이의 가치,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정영훈 대표는 내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의 딸이시군요. 존경받는 아버지를 두셔서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그 말에 뜨거운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호텔 대표는 아버지와 함께 준우에게 다가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가 가져오신 그 낡은 장난감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한정판 모델카군요. 지금은 구하기 힘든 컬렉터 아이템입니다. 아마도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제 아들에게도 이런 걸 물려주고 싶었는데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물상 하다 보니 가끔 이런 보물들이 나오지. 시어머니와 동서의 표정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장난감이 알고 보니 귀한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동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호텔 대표의 등장으로 연회장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버지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동서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로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소. 괜찮아. 나도 좀 더 신경 써서 차려입고 왔어야 했는데 그 너그러움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보다 모욕을 당하셨지만 아버지는 상처를 내비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셨습니다. 정영훈 대표는 돌잔치 내내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IMF 시절 공장이 무너지고 재기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재산까지 털어 직원 170명의 생계를 지켜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호텔이 서 있는 부지가 원래 아버지 소유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땅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당시 시가의 3분의 1 가격이었죠. 덕분에 저는 호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영훈 대표의 말에 하객들은 충격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그 땅을 팔아받은 돈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재산까지 희생해 직원들의 생계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땅, 원래 우리 아빠 땅이었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왜 갑자기 고물상을 시작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도 직원들을 챙기시느라 결국 고물상이라는 척박한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나, 그럼 이 호텔이 원래 장인어른 거였단 말이에요? 동서의 얼굴은 창백해져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이 호텔의 은인이었다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요. 지금은 영훈이가 잘 운영하고 있으니 다행이지. 정영훈 대표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자세가 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결국 더 큰 성공을 이루게 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고물상 아저씨가 아니라 큰 희생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을 지켜낸 위대한 인물로 말입니다. 그날 돌잔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준우에게 건넨 그 낡은 장난감 자동차는 이제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끝까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은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밝힌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어린 시절 느꼈던 그 안정감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은주야, 아빠가 너무 초라하게 가서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몰랐어요.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시며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건네셨습니다. 이거 준우 주려고 했는데 아까 정신없어서 못 줬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적금 통장과 소액 채권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10년간 꾸준히 모아온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보니 준우가 태어나기도 전인 3년 전부터 아버지는 이 적금을 붓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려 봉투가 젖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 그걸 준우에게 알려주고 싶었어. 아버지의 말씀이 화살처럼 가슴 깊이 밝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텔 대표의 존경받는 모습도 시어머니와 동서의 화려한 옷차림도 모두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 속에 담긴 한평생의 사랑과 희생, 그것이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저 고물상 아저씨로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거친 손에 담긴 무한한 사랑을, 그 낡은 작업복 속에 숨겨진 위대한 마음을, 그 수줍은 미소 뒤에 감춰진 강인한 영혼을 말입니다. 오늘 밤 준우의 작은 손을 잡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그러셨듯이 저도 제 아이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해주리라고, 그리고 가르쳐주리라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황혼의 빛깔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사랑처럼 겸손하지만 위대한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굳은 손으로 준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한 줄의 응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